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뭔가 그 기본적인 어떤 의미, 전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구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전기수 이야기 전달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데 있어서 그 단순하게 적혀 있는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갖추고 있는 한 사람의 자기 경험, 그런 경험과 자기 사상이 함께 녹아있다. 그런 전달이 이야기 전달자, 전기수로서의 역할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소설이 왜 중요했는가, 그 부분을 조금은 더 다짐했던 것 같아요. 다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쓴다라는 것은 그러한 자기 다짐과 함께 자기 설득, 자기 협력이 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소설은 작은 주장인데, 작은 주장이라고 했을 때 그 작다라는 게 사실은 그냥 구라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그냥 이야기네, 허구네 라고 하는 비하적 표현도 담겨있지만 풍자적 표현도 함께 담겨있다는 걸 저는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가장 작고도 큰 집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 견해에서는 대부분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갈등에 노출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되게 대부분의 캐릭터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설은 그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외면받은, 우리 사회가 관심 갖지 않았고 외면하려고 했던 이른바 하위 주체, 서발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발턴의 이야기가 소설 속에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증폭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설로 가게 되는 그 과정도, 그 글쓰기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검열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그냥 이 정도 표현하는 게 적절할 거야. 나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표현의 한계를 제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또한 제한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말이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글쓰기 수업이나 글쓰기 강좌에 조금은 대부분의 담론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글쓰기 꼭 필요하죠. 자기개발 글쓰기,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글쓰기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 소설을 또 쓴다, 우리가 소설 작업을 한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그 창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누구나 쉽게 설득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생산한다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게 과연 우리한테 제대로 된 소설의 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끊임없는 소외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 소외자들의 이야기를 길들여진 글쓰기의 작법이 아닌 낯설게 하고 혐오와 배제와 배타되었던 갈등과 대면할 수 있는 치열한 글쓰기와 승화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승화되는 글쓰기의 작법으로, 이 소설 작법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길들여진 글쓰기 작법에서 소설로의 글쓰기 작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폭제가 되어질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캐릭터가 담당한다. 근데 그 캐릭터는 나를 발견하는 캐릭터의 캐릭터라이징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요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시작점으로 해서 너와 그를 캐릭터라이징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사실 현실 진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현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캐릭터 좌표를 찍어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람을 기술해 보는 것, 나의 경험 중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을 기술해 보는 것. 그러한 그 메모 형태의 글쓰기가 여러분의 소설 작업의 훌륭한 밑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악한 사람을 적을 때 어떤 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워스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워스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인물들의 그 어떤 악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법한 인물들을 최대한 리스트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함도 선했던 사람, 선함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적어보고 많이 적어볼수록 이게 캐릭터 뱅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뱅크도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제 소설 작곡을 한다고 그럴 때는 스토리 뱅크도 되게 필요해요.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구술사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사건의 그 편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실무적인 작업으로 들어와 보면 가장 편중된 작업 중에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정말 황당하면서도 재미가 느껴질 수 있을 법한 해프닝과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들렸던 이야기나 해프닝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났다. 제가 그걸 원인, 과정,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의 그 노트북이나 독서나 창작 노트 안에다가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토리 뱅크입니다. 자, 스토리 뱅크만큼 중요한 게 캐릭터 뱅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중에 독특한 사람을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한 사람을 이야기했었잖아요. 한 사람만 리스트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릭터 뱅크를 만드는 거죠. 스토리 뱅크를 만들고 캐릭터 뱅크를 만드는 작업, 여러분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번에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이 강의의 목적이 초단편 소설을 쓰는 거라고 하는데, 분량이 작은 소설을 쓴다고 해서 캐릭터의 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두 문장 아니면은 그 캐릭터나 그 사건을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만으로도 강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문장, 한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스토리 뱅크와 캐릭터 뱅크가 조금 풍부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마치 은행으로 말하면 예금 잔고가 조금 이렇게 빵빵하게 있는 거라고 묘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스토리 뱅크와 캐릭터 뱅크를 구축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작법 노하우죠. 라이팅 노하우와 그리고 이 소설을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현상과 움직임, 그런 부분들을 좀 전면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보시면 그 작법을 위한 글쓰기가 있는데, 이게 한계설정 글쓰기라고 표현했어요. 한계설정 글쓰기란 무엇일까요? 자, 이 정의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글을 쓸 때요, 그리고 이제는 소설 쓰기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소설을 쓸 때 먼저 나는 이런 소설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습작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습작을 시작하시는 방법도 좋은데, 먼저 주어진 어떤 한계 상황을 주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글쓰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 원페이지 노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A4 용지 10포인트 한 장에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원고지로 말하면은 10매에서 11매 정도 등장합니다. 9매에서 11매 정도예요. 원고지 매수로 환산하면. 글자 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글자 수를 여러분 그냥 한글 워딩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원페이지 노블은 A4 용지 한 장 10포인트로 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자, 분량을 설정했죠. 그게 아마 여러분 초단편 소설하고도 또 연결이 될 것 같네요.
분자와 분량을 설정하고, 두 번째로는 인물의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인물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후보군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될 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등장인물이 딱 2명 등장한다고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2명. 60대 할머니와 그 다음에 10대 초반의 여자아이. 자, 등장인물을 이렇게 2명으로 국한시켰죠. 그리고 무대를 또 설정하고 한계를 지어요. 무대. 그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 쪽방. 자, 무대. 그리고 사건은 자율. 자, 요거예요. 자, 리스트가 뭐였나요? 인물, 무대, 사건. 여기다가 여러분이 뭔가를 써야 된다는 의도 없이 여기다가 한계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써보시는 거예요. 그게 한계 설정 글쓰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한계 설정 글쓰기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A4 용지 한 장을 마련해요. 이 분량은 A4 용지 한 장을 쓰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에 역할, 인물, 무대, 사건을 제한 주는 거예요. 사건은 제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목적성을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요건 속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왜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득이 돼야 되니까. 한계 설정 글쓰기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플롯을 짠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플롯은 기승전결이잖아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3단계가 또 있고 아니면은 뭐 절정이 2번, 클라이맥스 2번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냥 쉬고 있는 뭐 휴지기, 활화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또 이야기 구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텔링 그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사실은 플롯 짜는 거예요. 이른바 이게 바로 그 블록 배치 같은 건데, 그러니까 플롯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됐다, 어떤 절정을 맞이했다, 어떤 결말을 낳다, 이제 전통적인 기승전결로 말하면. 그래서 거기마다 그 대본 용어를 빌리자면 시퀀스로 나누는 거예요. 플롯마다. 그래서 그 플롯에서 전개되는 사건이 또 플롯 한 플롯 안에 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장편소설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 장편소설 한 편에 큰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리고 기승전결할 때 기라는 플롯 안에 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리고 장편소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기 안에 기승전결 나눴잖아요. 그 나눈 기승전결 안에 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플롯 정도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플롯 나누기인데 이 플롯을 효과적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연결고리가 매끄러울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 이야기의 볼륨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볼륨을 조절할 줄 모르면요, 한없이 갈등하는 부분이 막 분량이 3분의 1 차지하고 3분의 1을 넘고, 그다음에 해결은 갑자기 그냥 막 해버리고, 이런 그 밸런스 매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재 이제 소설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소설책을 단행본으로 20권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읽어보면은 이 밸런스 맞추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올 때 나와주고, 그리고 독자가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캐릭터가 과잉이지 않으면서도 그 배경으로 우리가 병풍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사건의 병풍으로 머물지 않도록 적당한 롤을 부여해주는 그런 분배 배치, 그게 플롯 배치거든요. 캐릭터가 뛰어놀 수 있으려면요, 그 플롯 배치를 정확히 꽂아줘야 돼요. 건축으로 말할 때에도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그 비계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기둥이라고 표현하죠. 기둥으로 표현하자고요. 정확한 기둥들을 꽂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건축물 전체가 뒤틀리지 않고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모양을 갖출 수 있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단편 소설이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승전결 구조는 아니겠지만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혹은 해결, 아니면은 성찰의 지적, 뭐 이런 것들로 3단계 정도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에서도 그 플롯은 필요한 거예요. 한두 개가 되었다. 자, 그러려면은
그런 이야기를 이른바 자 스킬의 측면에서 유려하고 가독성 있게 풀어낼 수 있으려면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한계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어빌리티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 설정 글쓰기가 계속해서 훈련을 좀 해보시면 나중에 내가 진짜 쓰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딱 정해졌을 때 적당한 볼륨을 정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개가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돼요. 이게 이른바 이제 개연성 확보인데 개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이게 늘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소재나 아무리 좋은 캐릭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맛을 사지가 못해요. 왜냐하면은 밸런스나 배치가 플랫 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야기 볼륨 조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설은요 주어진 한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어진 한계 속에서 자기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계 설정은 일종의 룰이에요. 룰. 그 룰 안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템들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템을 하나의 가공되고 세공된 작품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을 써보겠다라고 100사람이 시작을 했으면요.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완성이 제대로 된 채모를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사람이 안 돼요. 10개 작품이. 신춘문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신춘문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이 되면은 신춘문예 제가 이제 심사위원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신춘문예 해보면은 단편 소설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소설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어도 300편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막 700편도 넘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익힐 수 있는 소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 말씀드렸던 볼륨이 일단 정해지고 야 이거 읽을만 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밸런스가 맞춰진 소설이 만약에 300편 들어온다면 몇 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20편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볼륨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볼륨 조절만 됐다 하면 일단은 읽게 돼요. 심사위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심사위원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요. 독자예요. 독자. 그러니까 독자가 그냥 이거 흥미로운데? 이거 읽을 만한데? 이거 후킹한데?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려면요. 기발함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발함도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트 있는 하나의 볼륨과 밸런스 조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중요도에 있어서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훈련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이 한계 설정 글쓰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계 설정 글쓰기의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 보세요. 요거 까미 퀘스트의 정치적 상황에서의 나를 발견하다. 이 얘기는 조금 제가 어렵게 적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여러분이 가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관리본부장인데 백신이 나왔어요. 500명밖에 못 먹혀. 근데 나머지 인구는 서울시의 인구들 중에 500명밖에 백신을 투사를 못해. 그래서 서울시 말고 딴 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백신을 못 받아. 이런 경우에 이 질병관리본부장이 1인칭 화자의 주인공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이 500명의 백신을 누구한테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배분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의 말을 해야 될지 그 스토리를 구상해보는 거예요. 그걸 A4 용지 한 장 안에 구상해보는 거. 자, 그런 거는 다양한 방식이 되겠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룰을 지켜가면서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주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예외 조건이 아닌 거예요. 뭐 500명이 아니라 그게 뭐 또 무슨 플라시보 효과처럼 다른 복제약이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도 짓게 되고 낫게 된다. 그런 상상력은 제한을 하고 주어진 사건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게 한계 설정 글쓰기의 예예요. 그렇게 될 때 주어진 룰을 지키면서 볼륨을 지키면서 캐릭터의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가상 설정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묻기인데 이게 까미페스트랑 같은 거였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2명의 캐릭터 예를 들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목이 주어져요. 제목이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미리 주어지고 쓰는 거예요.
제목 고독. 등장인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그와 그녀.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와 그녀가 먹을 것도 없고 물밖에 없는 대륙의 끝 호텔에서 1박 2일을 보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이 둘은 연애를 하면 안 돼. 그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미트 컨시스트 라이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작법을 위한 한계 설정 글쓰기의 맥락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상상력들이 거기서 이제 제한적으로 나올까요? 자, 아까 고독이라는 거 가지고 한번 상상력에 대한 그 한계를 발견을 해볼까요? 이게요, 이런 리스트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그 리스트 한 개의 상황에 대한 조건의 리스트를 좀 보내드릴게요. 이게 왜 조금 중요하냐면 되게 난점이 많아요. 풀어내기가. 자, 아까도 고독이라는 한계 설정의 조건에서의 그 난점이 뭐였을까요? 둘이 일단 연애를 안 하면요 할 게 되게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잘 안 해요. 가족이 아니고 연애를 못하면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이제 다른 데 글쓰기 수업에서 이 한계 설정 글쓰기 수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강의를 그걸로 좀 채우고 있는 수업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도 같이 해보는데 어려워요. 둘이 연애도 안 해. 갑자기 썸을 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가족도 아니었어. 숨겨진 가족도 안 돼. 그러면 이 둘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 무슨 관계일까?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건의 볼륨과 상상력의 조화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둘의 이 호텔을 찾게 되는 목적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플롯도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전사, 백스토리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호텔에 VIP룸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사람도 있으세요. 라이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훈련을 해보면 일단 자기가 어떤 라이팅에 조금 더 능한지 어디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그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구다리.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캐릭터의 호텔을 터뜨릴 거야. 이른바.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어디서 잘 잡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작법의 스타일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 설정 글쓰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보셔도 돼요. 제가 꼭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20개 리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이른바 이제 볼륨과 그 밸런스 조절에 있어서의 필요한 조건들을 여러 그 플롯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긴 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한계 조건들을 스스로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원페이지 소설이고요. 이 원페이지 소설에 그리고 또 대부분 조건들을 타이트하게 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별로 일어날 수 없을 법한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이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데 되게 좋아요. 네, 뭐 이런 겁니다. 뭐 갑자기 MT를 갔던 4명의 남녀. 뭐 그리고 근데 4명의 남녀가 썸이 없어야 돼. 그리고 그 동아리가 갑자기 깨지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뭐 이런 어떤 찰나의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과 생활 여건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유효하게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작법을 위한 한계 설정 글쓰기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30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0분 동안 아마 한 가지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노트북이 돼도 좋고 휴대폰 노트펜이 돼도 좋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독 같은 설정 있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녀가 물밖에 없는 호텔에서 먹을 게 없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면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 찾아볼게요.